독소 체크라는 병원에 별로 없잖아요. 사실상 많은 질병의 원인이 몸에 쌓여진 독소로 인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방의학 전문 연구소인 완전소아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은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임상 쪽보다는 신약을 개발하고 암을 치료하는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국립암센터에서 신약개발팀 연구원으로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암에 걸린 다음에 약을 쓰는 방법은 마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그런 격과 같아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즈음에 우연한 계기로 병문안을 간 한 병원에서 해독과 영양을 기본으로 하는 치료가 실제 암의 크기도 줄이고 또 많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담과 또 강의 내용은 소화부터 변비, 그리고 혈당, 혈압, 이런 만성피로, 이런 일상의 그런 증상들을 개선하면 분명히 암도 예방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쪽에서 강의와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의 제목이 완전 소아이다 보니까 소화불량인 분들 많이 이제 상담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건강과 다이어트는 이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제가 원래 예상치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은 바로 변비입니다. 식습관에 이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식습관 자문을 하는 이제 병원이나 이제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만성 변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이 있잖아요. 식습관 자문을 하면서 만성변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무려 30년 동안 만성변비를 있으셨던 분, 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져 오다 보니까 본인은 50년 만성변비가 해결이 됐다.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70대신데 거의 뭐 70년 만성변비도 이제 해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부터 변비까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증상을 있으신 분들, 또 살을 건강하게 빼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제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그런 고민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보통 항암 치료 받으시고 뭐 방사선 수술, 어떤 3대 표준 치료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당장 내 몸에서 이제 건강이 약해져 가고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살이 계속 빠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를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늘 수술을 한번 하신 분들은 재발과 전이의 위험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앞으로 정말 잘 먹어서 암을 다시는 이제 안 걸리고 싶은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상담도 하게 되는데, 저는 암 환자나 건강 고민이나 뭐 소화불량이나 다이어트나 사실 몸은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과 기관을 이루기 때문에 원리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에게 엄청난 특이한 식단을 이제 추천하기보다는 그분이 소화 가능하고 먹을 수 있는 식단부터 해서 꼭 먹어야 되는 중요한 영양이 담긴 음식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양과 해독의 큰 건강의 원리를 알게 됐는데, 그 관점으로 보니까 제가 실험실에서 세포 배양을 했거든요. 뭐 정상세포도 키우고 암세포도 키웠는데 세포가 먹는 밥에는 무려 약 50여 종의 영양소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송아지 어떤 혈청까지 넣어서 굉장히 보약처럼 세포가 먹는 밥인데 우리가 한 끼 먹는 식단보다 더 너무나 좋은 영양소를 세포들이 섭취하고 있었죠. 세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영양소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한 끼 식단에 영양의 그런 밸런스나 영양의 어떤 것을 채우지 못하고 영양소 결핍 시대를 살고 있구나. 어떤 질병이든 간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영양의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포 배양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늘 먹고 있는 음식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걸리는 이유도 세포가 죽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연구원들이 세포를 늘 키우는데요. 깜빡하고 이 세포가 먹는 밥을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원래는 선홍색, 빨강색인데 점점점 세포가 먹고 싸고를 반복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싸고를 하면서 대사를 하는 걸 하듯이. 근데 그럴 때 세포가 점점 노란색으로 그 액체가 바뀌어갑니다. 근데 이 노란색 액체를 바꿔주지 않으면 다음날 세포가 다 죽어 있어요. 이 세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분명히 필요한 영향이 있고, 아까 본인의 이 세포 자체의 대사산물 때문에 세포가 사멸을 하게 되었는데,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원리가 어떠한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 말이 있어요. 병을 팔아서 약을 먹게 한다라는 이제 의료 쪽, 제약 쪽의 그런 광고 문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죠. 예,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병원에 가면 수치를 낮추는 약을 줍니다. 스타틴 제제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장기간 복용하게 될 경우에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근육통이 올 수도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당뇨 발병률이 무려 2배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려고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당뇨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면역력 저하라든지 또 다른 질병을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맞는 약을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이 많이 팔린 뒤에 치매 환자와 또 남성의 그 발기부전 환자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치매 약을 먹어야 되고 또 발기부전 치료제를 또 먹어야 되겠죠. 모든 약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약효를 낸다는 것은 또 이면에는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는 먹어서 생기는 콜레스테롤은 30%밖에 차지하지 않고 몸에서 간에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이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이 약의 원리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건데, 반대로 간에서 합성을 막아버리니까 혈관 합성에 필요한 또는 세포막 구성에 필요한 또 뇌세포에 필요한 이런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또 다른 부작용이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은 또 다른 질병을 부르게 되고 그로 인한 또 다른 약을 먹게 되는 거죠. 약을 먹는 분들은 하나의 약만 드시지 않고 대부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무려 5가지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무려 40%를 차지합니다. 10가지를 드시는 분들도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서 약과 약의 또 다른 부작용도 또 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의 통계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미국에서는 의료사고의 사망 원인 3위가 의약물 남용으로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약을 사용한다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가끔 드시는 두통약, 진통제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지만 늘 드시는 어떤 혈당을 내리는 혈당약이라든지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인 제거가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대증 치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세포 배양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대 영양소라고 알려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세분화시켜보면 약 50종이 돼요.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포에 필요한 50종의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실험실의 세포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한 끼 밥 속에는 사실 50종의 영양소를 먹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니죠. 주로 밥에다가 반찬 몇 가지, 찌개 이렇게 먹거나 바쁠 때는 김밥으로 때우거나 심지어 라면이나 빵, 과자로 때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챙기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인체가 원리가 이 세포에부터 해서 50종의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먹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영국 선원들이 오랫동안 이제 배를 타다 보니까 비스킷 정도나 말린 소고기 정도만 먹다가 이 영국 선원들이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병에 걸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입에서 피가 난다 하면 비타민C가 부족한 괴혈병이다. 이걸 알고 있는데 당시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배에 오랜 시간 몇 개월씩 타고 있으니까 과일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그 계기가 되어서 밝혀낸 게 이제 비타민C가
반드시 뭐 잇몸 건강, 뭐 혈관에 뭐 콜라겐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라고 해서 바이탈 아민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요. 세포에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고 또 인체는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50여 종 이상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먹으면 반드시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또 소변이나 대변으로 대사산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뭐 집에서도 만약에 하수구가 막힌다, 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서 집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다, 이러면 뭐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인체 내에서도 일단 먹고 숨 쉬는 동안에는 계속 독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는 독소를 내 독소라고 한다면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외 독소도 우리는 먹게 되는 거죠. 만약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정도를 드셨다면 그날만 해도 약 40에서 60여 종의 첨가물을 드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가공식품 또 오랫동안 이제 보존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간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이 다 몸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외 독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신경을 쓰는데 해독하는 거는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잖아요. 물론 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신경을 쓰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있을까를 체크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혈당을 체크하기도 하고 혈압을 체크하기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체크하지만 독소 체크라는 거는 병원에 별로 없잖아요. 사실상 많은 질병의 원인이 몸에 쌓여진 독소로 인해서 원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들이 자기가 먹고 싼 대사산물인 뇌 독소를 처리하지 않은 그 현상만 가지고도 처리하지 않으면 세포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늘 우리 잘 먹고 잘 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50여 종 이상의 세포에 필요한 꼭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리고 몸에서 발생하는 독소를 내보내는 이 해독, 영양과 해독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가설을 주장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1953년에 엔셀키스라는 이 박사가 있었는데요. 콜레스테롤이 심혈관을 일으키는 주범이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는데 이 가설이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제는 심장 전문의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질병의 원인으로 거의 이제 굳혀져 간 거죠. 그런데 이제 2015년에까지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 질환은 상관이 없다라는 결과가 사실 발표가 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속지 마라라는 이제 책의 저자인 스티븐 시나트라라는 심장 전문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박사님이 계속 이제 연구를 거듭한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심장병에 걸려서 사망해야 되는데 이 사망률과는 무관한 거죠.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에 생기는 염증이 문제였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우고 이것을 검증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우리 콜레스테롤 하면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 있고 뭐 좋은 콜레스테롤 또 뭐 나쁜 콜레스테롤에서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고밀도냐 저밀도냐는 콜레스테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의 차이지 무엇이 나쁘고 좋고는 아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산화된 L스테롤이 뭐 혈관에 쌓인다거나 이제 혈관을 막혀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연구 결과들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원인이 되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치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그냥 혈관을 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설로 굳혀진 거죠. 오히려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서 그 수치를 낮춘 분들이 당뇨병 유발이 더 많고 뭐 인지장애, 뭐 혈관 질환 등 여러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혈관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간에서 합성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이지 콜레스테롤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 콜레스테롤 일부러 인위적으로 낮춘 약을 먹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10개씩 드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한두 개, 두세 개 정도를 꾸준히 먹는다고 해서 식사를 통해서 차지하는 이 콜레스테롤이 올리는 비율은 무려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문제는 항상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산화된 콜레스테롤,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는 라이프 스타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계란을 드셔서 문제도 생길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몸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는 쪽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산소의 약 2%는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활성산소는 인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이 쌓일 경우에는 오히려 정상세포 또는 면역세포들을 공격해서 이제 암의 원인도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질병의 90% 이상의 원인이 활성산소다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거죠.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이제 몸에서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서 우리 몸에서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백혈구가 포식작용을 하면서 이걸 제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염증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염증들이 만약에 동맥벽에 생긴다거나 몸의 여기저기에서 생긴다면 그걸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동맥벽이 막히기도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산소를 사실 과하게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건데 좋은 산소를 자연에서 마시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대기가 오염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쁜 공기를 많이 마셔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 있고 과한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운동이 대부분 좋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의 수명은 가장 짧습니다. 종교인, 예술가, 작가 여러 이제 직업군들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수명이 짧은 분들은 운동선수입니다. 왜냐면 하루에 거의 8시간, 10시간 이상 운동을 하시잖아요. 다른 직업군보다는 산소를 훨씬 많이 소모하겠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또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소화기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죠. 또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과자나 인스턴트 그런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몸에서 해독해야 되는 첨가물이 많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많이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기를 먹어야 근육질 몸매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광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대 영양학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상식을 갖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는 엄청 근육질 몸매잖아요. 근데 소는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어서 잘 소화시키고 이제 영양소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거죠. 또 소뿐만 아니라 원숭이도 그렇고 고릴라, 침팬지 이런 동물도 그렇고 기린이나 하마 모두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먹은 이제 과일이나 식물들, 풀을 가지고 소화하고 대사해서 근육을 합성하는 거지 먹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근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삼겹살을 먹으면 매일 근육질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육이 합성되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단백질과 적절한 영양소를 비타민, 미네랄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어서 사람이 잘 소화시키고 대사해서 근육을 합성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저는 동물성은 맞지 않고 식물성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일부 아미노산들이 사람의 소화효소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고기를 먹어서 근육을 합성하는 것 좋다라면 우리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더 힘이 나고 좋아야 되는데 좀 고기를 많이 먹고 나면 어떤 경우는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다음날 이제 변을 봤을 때도 고기를 먹지 않은 날에 비해서 훨씬 변해서 악취가 나는 것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고기의 단백질은 완벽히 소화가 안 된다. 오히려 과식할 경우에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인돌이나 이런 대사산물로 인해서 그런 악취가 나기도 하고 불편한 증상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고기가 아닌 이제 과일이나 야채 또는 고구마, 감자,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쌀, 현미에도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무려 약 8%에서 많게는 뭐 27%까지 식물성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어야 되는 단백질의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모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갓난 아기들은 우리 성인보다 훨씬 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체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무럭무럭 자라야 되니까. 그런데 모유 속에 있는 단백질의 양은 불과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이 뭐 15% 이상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체중에 맞는 단백질의 양은 약 1g,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인데, 그러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하면 되거든요. 이 정도 양은 과일이나 야채를 하루에 500g 정도만 드셔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아도 오히려 고기를 안 먹었을 때 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소화가 잘 돼서 더 적절한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식 보디빌더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거의 우리가 영양가 없어 보인다라는 그냥 과일, 야채, 뭐 그런 잡곡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근육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근섬유를 찢어서 이것을 이제 재생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영양소와 운동이 근육 합성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기는 필수식품이 아니라 기호식품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육식동물은 정말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육식동물로 잘 알고 있는 동물 사자가 있죠. 사자의 이 해부학 구조와 이 치아 구조를 보면 정말 육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살을 찢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송곳니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습니다. 고기를 소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침샘이라든지 위산이 굉장히 산이 많고요. 또 장의 길이도 체간의 길이에 비해서 1.5배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식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과연 육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잡식이다, 채식이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잡식동물도 아니고 또 초식동물, 우리가 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과식동물이라는 부류가 있습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열매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인원, 이름도 사람과 비슷하다고 해서 유인원이라고 하죠.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 동물들을 보면 치아의 구조가 사람과 거의 일치하고, 침샘, 소화효소, 장과 체간의 길이의 비율이 사람과 너무 흡사합니다. 또 유전학적으로도 거의 99.6% 일치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수의사다 보니까 동물 실험을 한때 했었는데, 모든 약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임상을 확인을 하잖아요. 마지막 동물 실험은 영장류 실험이거든요. 왜냐면 가장 인간과 비슷하니까. 자, 그럼 해부학적, 유전학적으로 가장 비슷하다는 얘기는 먹는 음식도 가장 비슷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그러면 이 동물들의 주식은 80%가 과일이고, 나머지는 나무 잎사귀, 풀뿌리, 곤충을 5%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식동물과 비슷하게 먹어야 인체가 건강하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안 먹어도 되지만 말 그대로 기호식품. 갑자기 이제 너무 먹고 싶은 날, 왠지 먹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기분이 좋고 든든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럴 때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만 드셔서 몸에 독소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 의사 선생님들이나 미국의 학자인데, 그 중에서 저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이 학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 이제 교수였던 콜린 캠벨이라는 교수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수의사이시고 수의 축산 쪽에서 단백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게 할까? 그래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까지도 더 건강하게 만들까를 연구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백질 섭취가 늘어날수록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을 너무나 많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이것을 이제 연구한 연구가 대규모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는 건데요. 무려 중국의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표본이 많을수록 그 연구 결과는 훨씬 더 정확하잖아요.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단백질의 섭취가 늘어날수록 더 질병에 많이 걸린다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원래 고기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했다가 고기를 드시지 않고 거의 과일,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사로 바꾸게 되셨습니다.
또 우리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로 알려진 존 맥두걸이라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이분도 본인이 중풍에 걸린 거예요. 무려 10대에. 근데 그 미국인의 주식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기, 이런 가공식품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대에 진학하게 되고, 또 의대에 가서도 많은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병에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것은 뭐 과일, 야채, 그리고 통곡물, 이걸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지금도 본인도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제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은 줄이고, 고기에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고, 우리가 식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영양소와 또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크게 보면은 이제 단백질 하면 동물성 유래냐, 식물성 유래냐, 이제 식물 유래냐, 동물 유래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인체에 필요한, 제가 포배양에서 말씀드리는 50여 종의 영양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기준을 잡고 생각을 많이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되어서 인체에 꼭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8가지는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성분들이, 이 아미노산들이 이 세포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세포 배양액에도 다 담겨 있죠. 그런데 이 필수 아미노산 8가지는 식물성 단백질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밭의 쇠고기라고 알고 있는 콩에도, 그리고 현미에도, 그리고 뭐 바나나, 뭐 살구, 여러 과일들에도 이 식물성 단백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무려 아스파라거스라는 이 식물에는 27%가 단백질이거든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사과나 뭐 오렌지나 이런 귤에도 미량이라 할지라도 단백질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화효소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고, 우리가 과일, 채소, 또 콩이나 통곡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단백질이 절대 결핍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단백질 결핍증은 전체적으로 식사량이 적을 때, 거의 기아 수준의 그런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거지, 일반식을 그냥 하시고 있을 때는 크게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과잉이 돼서 오히려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영양과 해독을 기본으로 하는데, 좋은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완전히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으면 찌꺼기가 남게 되고, 그 찌꺼기들은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 소고기의 단백질은 우리가 과식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 때문에 단백질의 어떤 대사산물인 뭐 황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런 성분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성분들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해독장기인 간은 굉장히 많은 해독을 해내야 됩니다. 소고기 단백질을 정말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로 먹게 된다라면 뭐 크게 해로움은 없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매끼, 또 매일 밥상에 하루도 지나치지 않고 이걸 드신다라면 몸에 독소가 분명히 쌓이는 몸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감자 단백질은 식물성이잖아요. 식물 유래이기 때문에 사람의 소화효소로 소화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소고기와 감자 중에 경제적으로도 감자 단백질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자, 또 소화가 잘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라서 소고기보다 이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소의 축산 환경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뭐 항생제나 또 소의 뭐 성장 호르몬, 이런 부분들도 식물성 단백질 감자보다는 훨씬 더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풀을 먹게 하는 좋은 그 곳에서, 풀을 먹고 자란 소는 고기나 지방이나 이런 부위들이 건강하겠지만, 우리 소가 풀을 먹지 않고 옥수수 사료를 먹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 훨씬 더 살이 빨리 찝니다. 축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겠죠. 근데 이 옥수수를 과량으로 먹은 소는 몸에 옥수수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돼서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깨지게 되면 6의 비율이 훨씬 많고, 예를 들어 1대 2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구조 때문에, 이 비율 때문에 인체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옥수수 사료를 먹고 자란 소를 먹게 되면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는 그 고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암의 시작은 미세 염증이다, 오래된 만성 염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염증을 또 유발한다는 측면에서도 소고기보다 감자 단백질이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생채식을 강조하는 분들은 뭐든지 생으로 먹어야 된다 해서 뭐 현미도 생으로 드시고 뭐 고구마도 생으로 드시고 뭐 과일이나 야채는 당연히 생이니까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굳이 모든 음식을 생으로 먹기에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자를 이용한 요리들 많이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 감자를 넣기도 하고 감자 볶음을 하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근데 가장 좀 더 좋은 방법은 특별히 양념을 많이 하지 않은 찐 감자 정도 있죠. 이런 찐 감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밥상. 네, 보통 저는 몸의 세 가지 리듬, 질서에 따라서 아침에는 해독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의 주기, 해독하는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은 몸의 소화 효소를 자극하지 않고 수분 위주의 음식이 좋다.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는 것도 물이 온몸을 구성하는 70% 이상의 수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폐물들을 많이 빼주잖아요. 아침에는 저는 수분 위주의 음식을 먹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수분 위주의 음식은 90%가 수분인 음식이 있어요. 바로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은 씹는 순간 바로 수분은 흡수가 되고 섬유질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말 편안하고 또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제철 과일 위주로 약 500g 한 접시 가득 식사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과, 오렌지, 참외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먹고 왔고요. 또 아침에는 과일을 먹습니다. 그럼 점심 저녁은 어떻게 먹느냐라고 할 때, 저도 이제 주식이 쌀밥인 한국인으로 계속 살아왔다 보니까 쌀밥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현미 잡곡 식사로 밥을 하되 국에 말아 먹거나 맵고 짠 양념이 강한 음식은 별로 선택하지 않고 최대한 이제 생채식, 자연에 가까운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쌈채소, 배추나 여러 다양한 쌈채소들이 있죠. 그리고 해조류, 다시마나 곰피나 미역이나 이런 해초 같은 것들 싸서 먹는다거나 간단한 버섯 요리를 한다거나 해서 정말 두세 가지 반찬, 또 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두세 가지 반찬에 이제 현미 잡곡식으로 간단하게 먹습니다. 저녁도 그렇게 먹거나 가령 바쁜 날에는 저는 바나나나 두유 또는 아몬드 이런 견과류도 바쁜 날에 먹을 수 있는 식사가 되기도 합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됐을 때 또 어떤 많은 염증들에 의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심근경색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에스키모인들도 만약에 도시에 살게 된다면 똑같이 심장병에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에서 에스키모인들은 자연 유래 음식을 드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동물들의 내장을 먹기도 하고 지방을 먹기도 하고 고기를 드시기도 하는데,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지방이나 어떤 그런 물질들이 바로 심장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몸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이제 혈관벽을 막고 또 심근경색이나 다양한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로리라는 것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약 100년 전에 애트워터 개수라고 해서 어떤 기계 안에 태울 음식을 넣어놓고 그것이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것이 칼로리입니다. 이게 무려 100년 전에 생긴 개념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고도로 문명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로리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은 단순히 어떤 태우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칼로리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기에서 각각 4kcal, 9kcal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각각 음식마다 이 칼로리 태우는 개념의 열을 발생한
걸 측정해서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이 그런 난로통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몸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각각에 맞는 적절한 소화 효소를 가지고 이것을 소화시킴으로써 열을 내기도 하고 에너지를 만들고 이제 피와 살을 만들기도 하는데 칼로리는 절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음식이 살아있는 음식이냐 죽어있는 음식이냐, 자연에서 온 음식이냐, 가공된 음식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살아있는 음식으로 만약에 500칼로리를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죽어있는 음식, 라면이나 국수나 우동 한 300칼로리를 먹는다고 비교를 해봤을 때 칼로리 측면이라면 500칼로리가 훨씬 더 살이 찌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살아있는 음식이 주는 다양한 영양소들,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으로 먹게 되면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공된 음식, 아무리 칼로리가 낮아도 가공된 음식을 통해서 몸에 적절한 신진대사가 깨지고 자꾸 당이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비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가공식품과 이 첨가물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공된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을 좋게 하거나 또 보존을 길게 한다거나 미생물을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는데 이 첨가물과 첨가물이 만났을 때의 칵테일 효과 우리 이런 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항상 이 정도 양은 안전합니다. 안전양만 따집니다. 근데 이 안전한 게 사실은 만나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 본다라면 첨가물끼리의 이 융합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과당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제 액상과당 안 쓰고 그 대체로 설탕을 안 쓰고 대체 감미료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예를 들면 아스파탐 같은 것도 보면 아스파탐의 주 원료는 메틸 에스테르라고 해서 메탄올이 들어갑니다. 이런 성분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칼로리는 적고 설탕은 안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을 합니다. 이 시상하부를 자극함으로써 몸의 식욕 중추와 식욕 억제 중추가 교란이 일어나게 돼요. 직접적으로는 당을 섭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식욕 억제가 안 된다거나 이 중추에 문제가 일어나서 신경작용으로 인한 여러 알츠하이머, ADHD, 또 비만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 첨가물들은 말 그대로 음식이 진짜 음식이 아닌 가짜 음식에 첨가를 해서 음식처럼 만들었잖아요. 저는 음식 모형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흉내낸 가짜 음식이라는 거죠. 이 음식 모형들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뇌나 심장이나 간 여러 장기들에 장기적으로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이제 실험 결과들이 없다 보니까 안전하다라고만 생각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은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방을 분해하고 싶은 건데 오히려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 간에 무리를 주는 첨가물 음식으로 인해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 지방 분화가 안 되고 아무리 적게 먹거나 칼로리를 줄여도 살이 빠지지 않게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칼로리 제한이 아니라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에 좋은 음식, 간 건강을 튼튼하게 해주는 음식이 다이어트의 가장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제로 열풍이라서 막상 설탕이나 액상 과당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제로 열풍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인공 감미료입니다. 인공 감미료로 아스파탐도 있고요, 자일리틸도 있고 여러 다양한 성분들이 있는데 인공 감미료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역시 이것도 자연 유래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습니다.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도 그 화학명을 보면 L-아스파틸, L-페닐알라닌, 메틸 에스테르입니다. 자, 그럼 메틸 에스테르는 메탄올이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작은 용량이어도 메탄올을 계속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왠지 좀 찜찜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맞습니다. 메탄올을 지속적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뇌를 잘못 자극을 받아서 식욕 중추에 문제를 일으키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식욕 억제가 되지 않아서 비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또 뇌로 인한 여러 ADHD나
뇌 쪽의 문제들, 알츠하이머나 이런 질병들을 지속적으로 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이제 비행 범죄들이 좀 심각한 이제 사태가 이제 일본에서 있었을 때 이 아이가 먹었던 음식 중에 탄산음료를 지속적으로 먹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의 뇌를 보면 뇌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리 제로라 할지라도 인공 감미료, 인공이 들어가고 뭔가 합성이 돼서 또 다른 걸 만들어냈을 때는 저는 당장은 눈에 띄지 않아도 이게 지속적으로 오래됐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다양한 표본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질이 새로 나왔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데는 저는 사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다양한 케이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이제 신약 개발팀에서 7년간 재직하는 동안 신약을 몇 개 만들었을까? 저는 단 하나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전체가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팀이었는데 7년, 아니 10년, 15년을 사실 일해도 신약을 하나 개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약을 개발하는 과정도 굉장히 길고 또 이것을 검증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약에 비해서 식품은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식품은 특별히 어떤 위생에 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허가가 됩니다. 미국의 FDA만 해도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0년 만에 한 약이 나왔다가 부작용이 발견이 되면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식품이라는 것은 부작용을 동반하는 어떤 독성의 물질이 크게 없기 때문에 식품으로 분류가 되고 그 안전성이 비교적 좀 쉽게 통과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새로운 그런 첨가물이 나왔을 때 이것의 위험성을 가려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현대인들이 큰 관점에서 보면 현대의학도 매우 발달하고 문명도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라면 질병의 수는 줄어들고 환자의 수도 줄어들어야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물음표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현대의학이 발달했는데 왜 환자 수는 늘어나고 희귀암이나 희귀 질환들은 더 늘어날까? 또 편의점이 많이 이제 생긴 뒤에 우리 중고생들이 이제 학원 다니면서 한 끼 해결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중고생들의 자가 면역 질환이나 크론병이나 이런 질병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첨가물이 단순 검사로 인해서 무해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좁은 관점이라고 봅니다. 좀 넓은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업, 가공된 음식들, 그리고 이 음식들에 들어간 이런 첨가물들은 좀 장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음식이 어떤 통과가 될 때는 그 음식을 테스트하는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할 경우가 많아요. 동물 실험을 해서 안전했다. 그러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배달 음식도 예를 들어 보면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나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알레르기나 두드러기나 배탈이나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배달 음식에 대부분 만들어진 음식들에는 당연히 첨가제나 보존제, 유통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첨가된 이런 물질들과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한 그런 증상들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자연의 음식을 많이 먹고 어쩔 수 없이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을 때는 좀 해독을 해주는 이런 식사법도 꼭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조건 칼로리에 집착하는 것과 운동에 집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로리 제한, 그리고 많이 먹었으니 많이 태우자, 이렇게 운동을 선택하는데 이 두 가지가 맞다라면 우리 좀 적게 먹으면서 헬스장 다니는 분들이 다 성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헬스장을 다녔더니 건강한 돼지가 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과 운동이 저는 실패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를 꼭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빼고 싶은 것은 근육이 아니라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방 분해하는 어떤 식품이나 지방 분해 주사를 맞자가 아니라 우리 인체에서 지방 대사를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지방을 대사하는 장기는 온 몸에 500가지를 하는 화학 공장이라고 알려진 간입니다.
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방,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여러 가지 또 뭐 신경물질, 호르몬 물질 여러 가지를 다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사하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기인데요. 이 간이 약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지방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서 살을 빼는데 실패할 수가 있죠. 우리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을 보면 아마 내부 장기인 간,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기인 장이 매우 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질병이 있는 상태의 분들을 보면 간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을 튼튼하게 만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는 몸이 된다. 살이 찌지 않는 몸은 결국 건강한 몸이거든요. 건강하면 살찌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간 건강을 집중해서 강화시킬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 약 2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똑같은 식단을 줘서 운동을 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체중 감량을 체크해 봤을 때 그 결과가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너무 좋죠. 사실 심폐기능도 강화가 되고 근육도 강화가 되고 혈액순환도 되고 림프순환도 돼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고 또 당연히 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살을 빼겠다라는 접근은 상당히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거죠. 지방을 분해하는 몸속 내부 장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운동에만 이제 집착한다는 것을 조금 제가 자극적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요. 음식은 대충 먹고 이제 운동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운동은 당연히 좋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뭐 혈액순환, 뭐 근육 건강, 또 운동할 때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정신적으로도 이로운 게 너무 많죠. 그만큼 저는 몸에 필요한 영양을 반드시 자연의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단 2개의 세포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흡수해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영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처럼 갓난아기 또는 뭐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만 영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체가 노년기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 몸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우리 머리카락 늘 자라고 손톱도 매일 자라고 있잖아요. 다만 보이는 것이 조금 덜 자라 보일 뿐인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온몸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몸을 만들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뭐 위장 상피나 뭐 적혈구나 또 여러 혈관이나 심지어 뼈까지도 적게는 2년에서 7년 만에 새로운 몸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몸이 바뀔 때는 운동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양을 통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이고 영양 이후에 운동을 더하면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한 달간 이제 PT를 받으면서 다이어트에 도전한 30대 중반의 남성분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PT 받으면서 운동하면서 식단을 설계해 줄 때 보통 어때요? 닭가슴살에 뭐 방울토마토 샐러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닭가슴살을 이제 냄새만 맡아도 힘든 시점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저를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닭가슴살을 아예 끊고 아침에 500g의 과일, 또 점심과 저녁 식전에도 또 오렌지 하나씩 과일을 한 200g 정도씩 더 먹게 해서 평소보다 과일을 한 700g 이상 많이 드실 수 있도록 식단을 짜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한 달 만에 체중이 4kg가 감량이 됐는데 그 중에 체지방이 6kg 정도 감량이 됐고요. 대신 이 2kg는 근육이 늘게 됐습니다. 해서 총 4kg 정도 감량이 됐는데 이분이 평소 운동은 똑같이 했거든요.
음식을 바꿔줬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체지방 분해가 이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거고, 체지방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사를 하는 간이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독소도 몸에서 빼내야 되는데, 과일을 식사로 하게 되면, 특히 아침에 하시게 되면 몸에 독소가 빠지면서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에게 아주 좋은 영양을 공급하게 됩니다. 저는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크게 보면 9대 영양소로 보거든요. 세계보건기구가 6대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까지.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9대 영양소를 과일에게 붙인 이유는 생명체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 이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에는 들어있는데, 가열을 하는 순간 효소는 그 활성이 다 파괴가 됩니다. 과일에는 이 효소가 들어있고, 암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사과에 있는 퀘르세틴,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인데, 이 성분들은 반드시 간 기능에 필요한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성분들은 밥, 빵, 고기, 우유에는 안 들어있거든요. 닭가슴살에도 안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오로지 과일과 그리고 야채를 통해서만 섭취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먹게 되니 간 기능이 좋아져서 지방이 빠르게 분해가 되었고, 똑같은 운동량이라 할지라도 더 빠른 체중 감량이 일어나고 또 근육은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양소는 수분,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과일의 수분은 절대 맹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수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9대 영양소를 가진 과일을 먹었을 때 훨씬 더 몸이 건강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체지방과 독소는 빠지게 되는 너무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과일 하면 달잖아요. 그래서 과당이 또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에게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오래된 상식을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현대 영양학의 좀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면 성분의 영양학에 집중해 있고, 어떤 생명이 담긴 영양학과는 아예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해롭다고 하는 그런 과당은 인공적으로 만든 액상 과당, 이런 성분들이고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화학 구조가 비록 똑같을 수는 있지만, 과일의 과당은 우리가 먹어서 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액상 과당과 아예 질적으로 다르죠. 또 과일을 먹을 때는 과당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이루고 있는 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 3가지 당이 있고, 그 안에 식물 영양소나 효소나 또 식이섬유, 수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몸에서 식사로 먹었을 때 이것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밥을 많이 드신 다음에 식후에 또 과일을 드시게 되면 불필요한 당을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축적될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과일 식사법은 식사로 드시는 과일입니다. 또는 식전에 드시는 과일인 거죠. 그렇게 드시게 되면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이 됩니다. 과일에 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제 책을 좀 잘 읽고 또 실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과일 식사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쌀밥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요. 밥빵면,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밥빵면은 혈당 지수가 무려 70, 80, 9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현미가 55 정도 되는데, 과일에 들어있는 당지수는 대부분 55 이하예요. 사과도, 포도도, 오렌지도 55가 안 됩니다. 한 20, 30, 40 정도인데, 과일은 달콤하지만 당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절대 당뇨 환자가 드셔도 안전한 식품이 현미보다 과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신 분들은 그 유익을 굉장히 누리시는데, 그 전에 이제 액상과당과 과당을 동일시하는 어떤 영양학의 오류적인 접근으로는 상당히 불편해 하시죠. 그런 분들은 또 어디까지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식사로 과일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좋은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약간 상대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토양도 산성화가 돼 있고 오염도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비타민C가 50분의 1로 줄어 있다, 이런 비교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 인위적으로 어떤 스테비아를 바로 이렇게
줘서 만든 그런 과일들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인위적인 그런 과일까지는 추천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왕이면 뭐 유기농이 제일 좋지만 보통의 그냥 과일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달거나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신 분들은, 자, 우리가 어떤 자연식을 선택할 때 보면 정말 모든 이 속세의 삶을 끊고 자연으로 산이나 바다나 섬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유기농으로 좋은 것을 드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는 일반인, 직장인,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동안 라면도 드시고 뭐 햄 종류 드시고 과자나 빵이나 가공식품 첨가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쓰러지거나 바로 병에 걸리진 않아요. 다만 서서히 뭐 피로감이 온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장이 예민해진다거나 가끔 두드러기 난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은 겪습니다. 자, 이렇게 먹었던 가공식품들에 비해서 과거의 과일보다 영양이 좀 부족하거나 조금 뭐 당도가 높다거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과일을 선택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 더 위험할까? 라고 저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뭐 가공식품보다는 요즘 생산하는 이런 과일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거나 자연 속으로 도피해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완벽한 건강식을 하기는 어렵지만 위험한 그런 물질들을 피해서 안전한 건강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한문으로 보면 불꽃염에 증세증을 넣어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상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공격할 때 우리 몸이 그걸 방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적군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어떤 군대가 있고, 또 작게는 뭐 파출소, 뭐 경찰서, 이런 우리를 지켜주는 그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늘 우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또 어떤 이물질에 대해서 늘 방어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그 과정이 염증이고, 이 염증으로 인한 부산물이 열이 난다거나 뭐 통증이 생긴다거나 또 어떤 고름 같은 게 생긴다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당연히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호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 위염 있는 분들 주변에 어때요? 찾기 쉽죠? 특히 역류성 식도염, 또 뭐 대장염, 아이들 뭐 중이염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 내과의 의사 선생님들을 70% 이상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염증 질환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염증은 늘 우리가 접하는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또 이물질에 대해서 우리 몸은 늘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증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음식이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또 상한 음식이나 문제가 되는 음식 또는 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간이 해독을 하기도 하고, 뭐 장이 내보내기도 하고, 뭐 심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걸 제거하기 위한 염증 반응들이 우리 몸의 이 조직 속에서, 혈관 속에서, 세포 속에서 늘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혈구 있잖아요. 이런 면역세포들, 또 암을 이렇게 사멸한다고 하는 NK세포들, 이런 항체, 이런 것들도 다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지켜내기 위한 염증 반응에 필요한 물질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오메가3보다 오메가6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염증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우유나 또 고기나 유제품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을 먹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은 적게 먹기 때문에 염증이 우리는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안 들어와야 되지만 강도가 1명이 들어왔을 때와 100명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과일, 야채, 뭐 통곡식, 뭐 해조류로 건강한 식단을 할 때는 몸이 그 영양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잘 소화를 합니다. 하지만 이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나 레토르트, 오래된 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고 보존 유통이 길어진 음식을 먹게 되면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몸은 그것을 내보내려고 하겠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와서 산화가 됐을 때,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또 엄청나게 일을 하겠죠. 또 백혈구가 일을 하면서 포식작용을 해서 혈관벽에 그 백혈구 사체와 그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 동맥벽이 좁아지게 되는 이런 이유들이 생기게 되겠죠. 또 위염도 위에서 일어나는 염증이잖아요. 위 점막이 제대로 된 위산이나 점액 물질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산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위 점막 세포들이 계속 산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식에 의해서 또는 우리 몸이 과다한 활성산소나 또 과다한 안 좋은 그 성분들에 의해서 몸이 이제 공격을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지나친 세균 감염이 된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여름철에 좀 상한 음식을 먹고 이제 바로 설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랬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음식은 첫 번째로는 가공된 음식, 또 많이 가열한 음식보다는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저는 주로 먹는 음식을 사람이 과일, 채소, 또 현미, 통곡식, 그리고 해조류, 버섯류 이 5가지 부류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먹는다라면 특별히 몸에 불필요한 성분보다는 이로운 성분들, 세포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 이것과 멀어진 음식들 있죠.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이제 몸에 또 불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염증 세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습니다. 백혈구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이제 이물질로부터 백혈구가 이제 면역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면역 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과일과 채소에 약 6,000가지 이상의 이 성분들이 있다고 현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든다거나 대식세포나 면역세포들을 영양을 공급해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염증 완화에 좋은 그런 성분들로는 과일이나 채소나 또 해조류, 버섯류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파이토케미컬들이 면역력에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1800년대에 이제 약과 수술요법의 어떤 단일화된 치료에 지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자연위생학이라고 해서 자연 유래의 치료들을 접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학문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연구가 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허비 다이아몬드라는 저자가 쓴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가지 몸의 원칙, 리듬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배출주기, 섭취주기, 동화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연, 만물, 또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자연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도 우리가 기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연의 산물이잖아요. 사람의 몸도 자연의 질서, 이 3가지 법칙에 맞출 때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배출의 주기는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집중하지 뭔가 이렇게 해독, 내보내는 거에는 덜 집중하잖아요. 근데 배출의 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는 몸이 내보내는 시간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부터 가요? 화장실 가잖아요. 내보내는 거죠. 아침에는 또 입안도 텁텁하고 해서 별로 식욕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밥은 꼭 먹어야 된다, 아침에 뇌에 에너지가 필요하다, 임금님처럼 화려하게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 몸의 리듬과는 맞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식욕이 없고 이제 잠에서 깨어난 이 소화기관이, 우리도 깨어나고 소화기관도 그때 깨어나잖아요. 이 소화기관이 이제 워밍업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는 것에 적합한 식사, 수분 위주의 식사 가볍게 하는 것이 좋고요. 너무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기 싫다 하는 분들은 저는 그냥 안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복 시간에 인체에서 일어나는 좋은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섭취 주기인데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바로 말 그대로 이때 먹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배출 주기 때 워밍업이 된 우리 몸이 이제 깨어나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위나 장이나 간이나 이 췌장에서 적절히 소화 효소를 잘 분비하고 잘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몸이 이제 바뀝니다. 이때가 섭취 주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딱 이 시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동화 주기라고 해서 우리 뭐 동화 작용이다, 이화 작용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재합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몸이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암세포도 매일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죠. 세포 재생도 또 세포 치유 어떤 면역 작용 그리고 머리카락 늘 자라듯이 손톱도 늘 자라듯이 이 시간에는 먹기보다는 이제 잘 쉬어주고 잘 자고 이랬을 때 몸이 최적의 건강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주기를 몸의 주기를 잘 계산을 해보면 우리 간헐적 단식 한때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16시간 공복의 법칙 이것과도 거의 일치가 돼요. 동화 시간부터 배출의 시기까지 하면 16시간을 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8시간 섭취 주기만 먹게 되는데 마치 저는 공복과 만복의 원리를 잘 이용하면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야생동물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야생동물은 일단 먹을 것이 있을 때 먹어두고 한동안 먹지 않잖아요. 우리는 삼시세끼를 꼭 정말 잘 먹으려고 하는 어떤 강박이 있는데 한 16시간 정도는 수분 위주의 식사, 간편한 식사와 함께 좀 쉬어주는 것이 좋고요. 8시간 정도만 2끼 정도 이왕이면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리대로 한다라면 저는 큰 병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한때는 정말 철저하게 지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건강식을 챙기고 어떤 건강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게 한 15년 정도 돼요. 그때 이 기간 중에 처음 한 7년 정도는 좀 철저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정말 채식만도 해보고 풀만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굉장히 어떤 타이트한 규칙에 나를 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융통성 있게 큰 원리만을 좀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건 배출 주기예요. 배출의 주기에는 정말 수분 유지 음식, 수분, 물과 과일 외에는 먹지 않습니다. 또 없으면 그냥 아예 안 먹기도 하고 또 어디 멀리 나가면 요즘 편의점에도 이렇게 과일 도시락 있잖아요. 그 정도만 먹고 소화 효소를 자극하는 그런 밥빵 이런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배출 주기는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데 섭취 주기와 동화 주기에서는 살짝 조금씩 이렇게 8시까지 제가 섭취 주기인데 때로는 식사가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9시, 10시까지도 식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대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과식을 했다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 있어서 저도 완벽한 채식이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거든요. 또 그렇게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고기를 가끔 먹기도 한다. 그랬을 때는 다음날 좀 더 과일과 야채를 먹는다거나 더 해독 주스를 좀 만들어 먹는다거나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더 좀 플렉서블하게 조금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큰 대원리는 지키되 조금씩 융통성 있게 지켜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8년 전인데 영양과 해독의 원리에 근거한 채식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어떤 해독 좀 전문도 제가 이제 제 몸에 적용을 해보고 거의 그냥 채식만 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보다 좀 더 나이가 더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컨디션은 좋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힘들었던 이유는 사회생활 해야 될 때 제가 좀 이제 공부만 집중할 때가 있었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많은 일을 하고 거의 16시간에 깨어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융통성 있는 방식으로 점점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이제 모든 음식이 몸에 다 좋다라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식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 식원병이라고 하죠. 미국은 질병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또 초고도 비만 환자가 많잖아요. 음식으로부터 병이 온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맥거번 리포트라는 이제 미국 상원의원에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음식만 고쳐도
또 음식만 바꿔줘도 질병에서 해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은 먹었을 때 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먹었을 때 독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약이 된다라는 말에도 약식 동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음식은 자연 유래의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담겨있다는 음식의 특징은 효소라는 성분이 있는 건데요. 우리 사람도 이게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눈을 깜빡이고 심장이 알아서 뛰고 있고 혈액순환이 온몸을 돌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은 온몸에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살아있는 음식이 있는 거죠. 또 죽은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다, 죽어있다는 먹는 것은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느냐 또 효소가 사라져 있느냐의 차이로 봅니다. 진짜 음식은 효소가 담겨있는 생명이 담긴 음식. 쉽게 비교를 하면 현미가 바로 생명이 담긴 음식이고 이 껍질을 깎아낸 그리고 씨, 눈을 제거한 백미는 죽은 음식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어떤 과일이나 야채는 생명이 담겨있는 음식인데 보통 한국인 밥상에는 굽고 튀기고 조리하고 가열한 음식들 있죠. 효소의 활성이 깨져 있는 죽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제일 심각한 죽은 음식은 가공식품인 거죠. 사실 가공식품은 영양소 몇 개 넣어놓고 탄수화물 좀 몇 그램 넣어놓고 단백질 몇 그램 첨가해 놓고 어떤 성분을 좀 넣어놓고 나서 그냥 정말 그 음식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음식 모형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제일 좋지 않은 음식이 바로 죽은 음식이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은 먹어서 오히려 영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서 질병이 되는 거죠. 모든 가공식품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좀 줄인다라면 우리가 훨씬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음식,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성 식도염의 원인을 많은 분들은 맵고 짠 음식이다 또는 먹고 바로 누워서 그렇다 스트레스성이다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그 원인을 더 살펴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은 위산이 원래 역류하지 않고 위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위산이 역류할까를 살펴봤을 때 위산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위산을 더 만들어내라는 신호를 이제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이 보내게 되면서 이 호르몬이 식도 조임근과 위 사이에 있는 조임근, 분문 조임근을 열어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이 오히려 안 만들어지는 위가 됐을 때 위에 들어있는 음식이 역류해 버린다라는 결과인데요. 왜 위산이 안 만들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위에는 부세포, 벽세포, 주세포라는 이 세 가지 세포들이 각각 점액과 위산과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벽세포가 손상을 받게 된 거죠. 그 어떤 원인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인들에게 많이 늘어난 식품은 바로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가공식품 또 우유, 고기 이런 음식들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위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위산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위 점막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위산이 잘 만들어지면서 이 역류하지 않는 건강한 위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위 점막에 좋은 영양 성분 또 위 점막이 튼튼해지는 그런 음식들을 식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실 위 건강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소화기 질환의 질병도 많고 그런데 저는 꼭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계속 세포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세포 재생이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이 될 수 있는데 내 몸이 내 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 세포 분열은 우리 빠르게 자라나는 피세포가 있고 이 소화기 점막 세포가 있는데 위장 상피는 5일 만에 새롭게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 재생이 될 때 세포가 그냥 아무 영향 없이 재생되지는 않겠죠.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면서 세포의 이 성장과 분열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위 건강에 좋은 음식 비타민 U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 양배추가 있죠. 양배추를 비롯한 브로콜리, 케일, 바나나, 살구 이런 과일들 위세포 재생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비타민 U라는 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요. U가 얼서, 궤양의 약자예요.
그래서 비타민 U라는 것은 궤양을 좀 보호해주는 성분이다라고 붙여진 별명입니다. 비타민 U에 대한 연구는 1949년에 스탠퍼드 의과대학 간의 체니 박사팀에서 위궤양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가지고 약 65명의 위궤양 환자들에게 3주간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65명 중에 무려 63명이나 호전이 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비타민 U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양배추즙도 많이 드시고 또 양배추 많이 위에 좋다고 해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케일, 십자화과 채소라고 알려진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위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먹는 방법으로는 제가 그 몸에 3가지 리듬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해독에 좋은 음식, 수분 물 1컵 드시고, 그리고 수분이 90%인 과일을 약 500g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 70여 명 정도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임계점의 양을 좀 정해봤는데, 이제 과일 하나 뭐 100g, 200g 좀 작고, 우리 생수통 물 있잖아요. 500ml. 이 정도의 양을 과일로 드시면 아침에 해독에도 좋고, 또 이 정도의 양에는 단백질도 약 40에서 60g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포도당, 과당, 자당, 당분도 약 60g 정도로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양이 있어서 우리 아침밥 꼭 먹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좋은 영양소를 다 공급을 해줍니다. 또 아침마다 우리 가고 싶은 곳 있잖아요. 원활한 이 쾌변을 원하시는데, 이 쾌변에 적당한 식이섬유도 충분히 들어있어서 여러모로 아침 식사로는 과일, 그래서 아침 과일을 습관으로 만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항상 저는 자연 유래의 음식을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그런 가공식품이 아닌 외에는 쌀밥, 현미, 잡곡 위주의, 또 반찬으로는 해조류나 버섯류, 생야채가 들어가면 굉장히 포만감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라면, 가능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해조류, 버섯류, 그 다음에 생야채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이제 굽고 끓이고 볶고 튀긴 음식들은 몸에서 효소라는 좋은 성분들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녁도 가능한 한 이게 좋은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빠르게 간 기능도 회복하고 싶고 위 건강도 챙기고 싶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녁도 아침 식사처럼 과일을 한 500g 정도 드시는 것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2끼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몸이 안정이 됩니다. 실제 이렇게 드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혈당도 내려가고 혈압도 내려가고 살도 한 4-5kg 정도 빠지는 효과를 경험하셨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과일, 야채, 해조류, 통곡식, 그다음에 버섯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식단에 많이 넣어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다면 굉장히 건강하고 또 배부른 자연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과일로 드실 때는 기본 500g 정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정도 양을 먹었을 때 몸에 꼭 필요한 수분, 또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3일만 하셔도 화장실 가는 것부터 달라지실 거고, 여성분들은 이 피부가 달라졌다, 화장을 잘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얼굴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5일 정도 하시면 아침마다 우리 만성피로 있으신 분들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피로감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좀 가뿐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5일 이상 지속하시면 어떤 분은 정말 약을 끊을 만큼의 좋은 효과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제철 과일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은 제철 과일로 참외 정도 드시고, 또 늘 사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 같이 드시면서 아침에 그냥 수분이 많은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방법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양한 색깔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세요 라는 말 때문에 또 너무 다양하게 동시에 이런 과일들을 동시에 먹기 쉬운데, 그 방법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마다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맛 과일, 신맛 과일, 메론류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과일을 다 드시고 그 과일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섞어서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는 것은 소화력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가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뭐 가스가 찬다거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포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 포도도 굉장히 그 해독력이 좋은 과일입니다. 정말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하기 어려울 때, 바쁘다거나 또 이동 중에 있을 때, 이럴 때는 포도 한 송이, 두 송이를 식사로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은퇴학교 구독자분들께서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고자 하실 때, 또 어떤 더 나은 삶을 원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어떤 특별한 약이나 어떤 보약이나 비싼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있는 과일과 야채, 통곡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건강한 세포로 재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지금 혈당이나 혈압이나 또 위염이나 어떤 증상의 불편이 있는 분들도 건강한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은 또 건강한 장기로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실 때 더 건강한 몸으로 출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